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모아 명쾌한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키워드는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와 기술 패권의 재편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마치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그레이트 게임이 21세기 버전으로 부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복잡한 수싸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인수까지 재차 추진하며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이건 거의 멀로주의의 부활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멀로주의를 넘어선 트럼프판 신제국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죠. 역사적으로 보면 1823년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것이 멀로주의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군을 투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건 국제법상의 주권 존중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과거 1950년대 미국이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을 전복시켰던 사건이나 80년대 파나마 침공을 연상시킵니다. 그린란드 인수건도 놀랍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그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거점이자 희토류 등 자원의 보고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도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졌던 기록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부동산 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런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미국의 내부 결속용으로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콜로라도 주에 대한 공공복지 혜택 중단 발표 보셨죠? 주방위군 본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자바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건데 이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트럼프식 정치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미국 경제는 조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는 활발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양극화된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 리더들은 AI 투자를 늘리며 낙관적이지만 일반 가게는 관세 인상과 물가 부담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건 마치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주가는 치솟지만 기저에는 불평등과 부채가 쌓이고 있죠. 특히 에탄올 혼합연료인 25의 연중 판매 허용 요구는 농가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결국 환경정책의 후퇴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의 강공에 맞서는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회복력을 자신하며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이 눈에 띕니다. 무려 36년째 이어지는 전통이라고요? 네, 그게 바로 중국 외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매년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하는 건 우리는 서방과 달리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70년 넘게 일관되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과거 냉전 시대 제3세계 리더를 자처했던 마오쩌둥 시대의 외교 전략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틈타 아프리카와 남미, 즉 글로벌 사우스를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표단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경제적으로도 지표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3조 3,579억 달러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5개월 연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중앙은행이 14개월 연속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는 국가는 대개 기존 기축통화 질서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졌었죠. 기술 분야에서의 자급자족, 이른바 독립적 혁신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C-919 대형 항공기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미국이 목줄을 죄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는 기술 만리장성을 쌓는 작업이죠. 최근 중국에서 샤오미 같은 전기차 공장을 구경하는 공장 관광이 유행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맨체스터의 공장들이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국민들에게 첨단 제조업의 성과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애국심과 체제 결속을 동시에 꾀하는 고도의 소프트파워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상하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중 관계를 감정이 아닌 국익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 매우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행보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한중 관계는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경제적 실익을 많이 놓쳤던 게 사실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상하이 발언은 실용주의 외교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선언적인 경제 발전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가졌던 전략적 유연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현중 정서로 인한 피해가 한국이 더 컸다는 지적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거대 시장을 등지고서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네요. 네, 이건 사실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제도적 정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겠다는 제안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약 40년 만에 우리 민주주의의 골격에 안전장치를 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국민적 통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이고요. 경제 지표는 좀 묘합니다.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썼는데 정작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장의 왜곡이자 K디스카운트의 변종입니다. 반도체나 일부 대형 딥테크 기업들만 오르고 중소형주는 소외되는 전형적인 양극화 장세거든요. 1970년대 미국 증시의 니프티 피프티 현상과 흡사합니다. 우량주 신개만 미친 듯이 오르고 나머지는 죽을 쓰는 현상이죠. 여기에 국민연금의 비중 한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체력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이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공급 측면의 혁신이 실물 경제의 온기로 이어져야 4,600이라는 숫자가 신기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의 전초전을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히토류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재료 덤핑 조사까지 중국의 압박이 거센데요. 지금 일본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타카이치 총리와 스가 전 총리가 만나 헌법 개정과 인텔리전스 강화를 논의한 것도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중국이 일본행 군민 양용 품목 수출을 금지한 건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정면 타격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자 중국이 일본의 목줄인 공급망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역사적으로 일본은 흑선의 등장 이후 항상 외부의 압력을 통해 변화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그 흑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일본 정치에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요? 전년보다 3배나 급증했네요. 그게 이번 뉴스의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2013년 이후 최고치인데 보통 일본 청년들은 정치적 무관심의 대명사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위기감이 그들을 깨운 겁니다. 중국의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원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또한 격식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럭셔리 호텔 시장의 변화처럼 일본 사회 전반에 흐르는 새로운 일본에 대한 갈망이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을 기회로 바꾸려는 타카이치 정부의 선명한 노선이 젊은 층에게 먹히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짧지만 강렬한 글로벌 단신들 정리해 드립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군요. 네, 6,000명에서 8,000명 사이의 병력입니다. 이건 유럽 안보 지형의 엄청난 격변입니다. 프랑스가 단순히 무기 지원을 넘어 직접 개입의 카드를 꺼낸 건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에서 손을 뗄 경우에 대비해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킨다는 나폴레옹식 자존심을 보여준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예산 문제와 조력 사망권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라 마크롱 정부가 이 안팎의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4%로 발표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승리입니다. 드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원자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인도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조차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 앞에서는 무력해 보입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보석이었던 인도가 이제는 스스로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식입니다. 원유 수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정교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네요. 겉으로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22%로 올리고 예비군 훈련 캠프 법안을 발효한 건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육지책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납포된 러시아 유조선 사건은 미국의 해상 통제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러시아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전 세계의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는 새로운 대륙을 탐험할 수 없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가 과거의 관습을 깨고 각자의 생존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제의 상식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